안녕하십니까. 2021 제2차 온라인 통상 토크 콘서트 통상의 신들과 함께 진행을 맡은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1차 기억하십니까? 2021년 기업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통상 이슈 탑3를 뽑아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진행할 2차에서는요, 2022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통상 이슈를 키워드로 또 정리해서 2022년 통상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함께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통상의 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차에서도 뵈셨었죠?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고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상의 신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첫 번째, CPTPP입니다. 어렵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자, 최근 이 CPTPP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CPTPP는 소위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11개 국가가 결성한 다자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 무역의 무려 15%나 GDP에서는 13%나 차지할 정도로 거대 경제 블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2월에 영국이, 그리고 9월엔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을 또 신청했고요. 2022년 통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근데 CPTPP는 미국이 TPP에서 빠진 후에 나머지 국가들이 출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TPP 당시에 대중 견제를 위해 만든 이 무역 질서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CPTPP의 규범을 지키기 어려운 이 중국의 가입 신청, 정말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규 박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CPTPP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저도 중국이 CPTPP에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TPP에서 보통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뭐 시장 개방은 뭐 관두더라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적 뭐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그 국가 자본주의 색채가 진하고, 그래서 이제 국영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CPTPP에서는 이제 국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규제, 그리고 투명성 제고, 투명성이 좀 높아지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아마 이런 것을 아마 그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죠. 또 뭐 노동이나 환경 같은 규정도 사실 곧대로 그 준수하기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CPTPP에 가입 아마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한 그 이유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영기업, 그러니까 어떤 시장 경쟁을 통한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시장의 힘이 좀 덜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가는 거는 어떤 경제발전 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점차적으로 결국은 자유로운 경쟁의 바탕을 둔 어떤 발전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중국 스스로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갑작스럽게 내부적으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한번 개혁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사실 그 국영기업은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약간 정치적 상황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시진핑 그런 체제를 갖다가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혁을 갖다 명분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직접 그 중국에 가입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이제 기존 가입들이 이제 심사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데 이제 중국을 받아주자니 이 중국이 정말로 제대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네.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안 받아주자니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중국이 도저히 CPTPP의 규범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은 네.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할 말이 생긴 거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CPTPP 이런 국가들이 아주 자기네들끼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우리를 안 받아준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WTO 차원이라든지 다양한 전 세계에 대놓고 야 얘네들 너무 배타적이다. 자유무역과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오히려 또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저는 이거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CPTPP 가입으로 인해서 지금 CPTPP 기존 회원국들 안에서 약간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반면에 일본, 호주는 좀 껄끄럽죠. 관계도 안 좋고 또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CPTPP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봤는데 네. 그 안에서 기존 회원국들 간에 약간의 분열 조짐이 일어나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 나쁜 건 없거든요. 미국과의 어떤 대결을 앞에 두고 적진의 분열을 갖다 초래한다.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크게는 이제 중국 자체의 개혁,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실제 가입을 통해 가지고 또 가입이 안 됐다 할지라도 중국이 이렇게 자유무역을 위해서 세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적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고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건데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아닙니까? 바이든 시대인데 미국이 그럼 과연 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 CPTPP를 다시 복귀할 것인지 이 전 세계의 관심이 정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먼저 CPTPP 가입 신청을 하면서 미국이 다시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혹시 고 박사님은 네. 어떻게 고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가입 신청은 예상 밖이었고요. 네. 서 박사님 분석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동안은 우리는 이제 미국의 복귀가 사실은 우리의 가입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는데 그건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 원래 이것을 만든 거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였고 탈퇴한 것은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 때 1호 무역 정책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 폐기했어요. 그럼 그때 왜 폐기했느냐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취한 게 그 USMCA라고 하는 미국의 산업 이익을 미국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반영한 FTA를 타결했어요. 이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은 일관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CPTPP 복귀가 이제 뭐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르단 말이죠, 색깔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귀 의사가 어떻게 될까를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했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가입하는 것을 분명히 검토할 것이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CPTPP의 규범에서는 결코 그냥 들어오진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3년이 지난 뒤에 USMCA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을 훨씬 반영한 대표적인 게 바이오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지재권 조항이 아니라 수조 달러가 드는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로열티를 보호해 주는 건데 거기서 결국은 CPTPP에서는 5년 플러스 3년이라고 하는 미국 의학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타결해 놓은 협정이에요. 근데 USMCA는 미국의 원래 목표를 다 관철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CPTPP의 복귀가 아니라 재협상이죠. 저는 이제 미국이 복귀한다는 재협상은 전제로 저는 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언제 그러면 중국의 가입 시천이 미국의 CPTPP의 복귀에 대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데 바로 이틀 전에 통상을 책임지는 두 분이 의사를 밝혔어요. 네. 바로 이틀 전에 레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이 우리는 CPTPP의 현재 형태에는 전혀 가입하지 않겠다. 그건 관심 없다. 이제 공식화됐고 타이도 이어서 우리도 CPTPP의 복귀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대안이 뭐냐? 중국을 두고 인도 태평양의 보다 넓은 범위가 포괄해서 참여하는 새로운 높은 수준의 경제 프레임워크의 협정을 추진하겠다. 그거는 USMCA 또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담을 내용이 뭐냐? 자기네 우선순위를 3개를 제시했어요. 거기에 담을 게. 디지털 통상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 즉 환경. 사실은 트럼프는 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도 담겠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FT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뺀 인도 태평양의 높은 수준의 경제 프레임 틀, 그게 이제 새로운 FTA가 나오는 거죠.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두고 네. 포위한 거고 그 내용은 우리가 담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자, 현재 우리 정부 역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TPP 때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TPP에 가입하자마자 조금 놓쳤구나 해서 급하게 이후에 가입을 갖다가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10여 년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마다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또 가입 비용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걸 좀 따져봤는데 뭐 그 사이에 한중 FTA도 체결했었고 네. 또 다양한 FTA도 또 다른 이제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사실 일본과 멕시코 말고는 기존에 우리가 다 FTA를 갖다 맺은 국가들인데 또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어떤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우리가 네.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무엇인가를 좀 냉철히 좀 따져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이에 좀 시간이 좀 간 면, 실기한 면이 좀 측면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가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서부터는 아니 미국이 탈퇴하니까 갑자기 또 우리나라가 다시 또 주판을 좀 튕겨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미국 시장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TPP 또는 CPTPP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예, 우리가 조금 의미가 없고 또 가입을 좀 하면 또 다시 한번 저울질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밍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대만 또 뭐 중국 또 영국도 들어간다고 하니 네. 점차 가입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환경이 이렇게 새롭게 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어갈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가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TTC죠. 이것은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 무역기술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공급망과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경쟁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입장국 간 공조를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또 기술을 보호하고 국제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이런 다양한 주요국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9일이었죠. 미국과 유럽연합이 국제무역과 첨단 기술에 관한 양자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죠. TTC를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 고 박사님, 구체적인 그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 우리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TTC 출범에 앞서서 그간의 무역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뭐냐면요. 95년에 출범한 WTO라는 다자간 무역 질서가 그동안에 사실은 세계 무역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2018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분쟁 해결 기구의 상소 기구가 이제 무력화되면서 사실 WTO의 마지막 어떤 법의 준수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상실되고, 그러면서 이제 WTO가 그렇지 않아도 다자간 무역 협상의 모멘텀이 계속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WTO는 이제 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국가들은 이제 FTA 쪽으로 이제 치고 나갔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큰 무역 환경의 지각 변동이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안보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 기술을 둘러싼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로, 사실상은 지금 미중 간의 전 세계 G2죠. 경제와 그다음 무역과 투자의 제일 큰 국가가 무역과 투자에서 사실상은 지금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핵심 기술의 수입이 막혀 있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이 핵심 기술의 미국 그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단절돼 있고, 심지어는 나가는 것도 지금 규제하는 입법안이 나온 상태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자유무역 질서에서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술 안보라고 하는 핵심 워드죠.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했어요? 미국이 주도했어요. 그럼 미국은 혜택을 받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퀄컴이라든가 미국의 IT 기업이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만 해요. 내가 중국 시장을 지금 20% 30% 잃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공화당은 물론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것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국가 안보는 무역과 투자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초당적인 지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중이 정상적인 무역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좀 다자간 노련하는 게 큰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자간 무역이나 뭐 FTA 이슈를 압도하는 것이 바로 미중인데, 그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미 EU 간의 중국과의 기술 경쟁으로 됐고, 거기에서 그 공동선의 내용은 뭐냐? 미국 EU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allies, 동맹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like-minded partners,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들이 있는 거예요. 다 끌고 글로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그런 민감 기술의 통제는 외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사실상 타깃으로 하는 비시장 경제에 대한 공정무역 규범은 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핵심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뭐 WTO, FTA를 압도하는 통상의 현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과 EU가 하겠다니까요. 네. 이 공동성명서에 들어가 있는 그 주요한 어떤 내용들, 대목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핵심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미국과 EU가 이제 특히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새로운 신기술, 반도체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분야의 협력을 갖다가 이제 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갖다가 철저히 응징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비시장 경제. 오늘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근데 비시장 경제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TTC가 기존의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술 패권으로 변질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됐고,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은 이제 진영 갈등,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민주적 가치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연맹과 중국,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막 모으겠죠. 네.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러시아 말고는 러시아도 뭐 구체적인 어떤 그 결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그 대결의 특성이 좀 변해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고 이 TTC 안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술 경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 있는 행동들이 또 어떤 의사 결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 이 연합에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앞으로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 기술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중국에서 하는 생산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 네. 뭐 그런 뭐 무리한 결정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에서의 생산이나 중국의 영향력을 갖다 좀 배제하면은 또 우리가 또 그걸 기회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잠재적인 수요자를 적극적인 수요자를 또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기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미국과 이후에 굉장히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과의 연합도 또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이 TTC와 관련해서 드려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우방국들이 당연히 참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에서 그러한 제재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기술 추격에 대한 견제가 불공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방치했을 때는 미국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중 간에는 기술 패권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티베트 문제, 네. 홍콩 민주화 문제, 대만 문제 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상에서 그동안에 그러한 정치가 배제가 되어 왔어요. WTO에서는 법의 지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했지만 WTO가 지금 관리 역할만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적 가치. 그래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안에 민주적 가치라는 말이 몇십 번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인권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무역과 투자에서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못 지키면 우리의 안보라고 하는 존립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만나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건 미국의 입법 조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아까 말한 대로 먼저 동맹에게, 그 동맹이 지금 있는 게 파이브 아이즈라고 정보 동맹이 있어요. 영국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건 이미 작동됐고 다 거의 동참했어요, 지금. 안보 심사 아주 다 강화했어요. 국내법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라고 또 그 뒤에 나온 게 있죠. 거기가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아까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의 국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들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냐면 알라이즈까지는 가기 어려워요. 가기 중국 때문에. 그럼 결국 라이크 마인디드 파트너즈에서는 그건 사실은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조하는 협력국은 돼야죠. 그리고 실제 그 청구서를 받은 게 대통령이 그 이번에 5월달 방미했을 때 놀랍게도 합의문안에 언론에서는 강하게 보도를 안 했지만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에 관한 협력 메커니즘을 서로 논의하자. 그래서 지금 3차 회담이 이달 말에 있습니다. 네. 1차, 2차 벌써 진행됐고요. 그 얘기는 우리도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민감한 국가의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안보 관점에서 판단해달라.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구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구 받은 거예요. 아까 그렇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첫 번째 있는 저 투자 안보 심사 메커니즘 지금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 구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받아들였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제 정부에 권하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우리의 특별한 투자와 무역 1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allies까지 우리가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우리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앞으로 이 통상 질서가 아젠다가 아까 TTC가 설정한 아젠다가 이제 현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디지털 통상, 비시장 경제 대응, 그리고 무역과 환경 조금 더 들어가면 노동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노동도 주로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입니다. 강제 노역이라든가 네. 수용소 노동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시 지금 또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지금은 타깃이 무역과 투자도 중국을 상대로 한 규범 논의로 바뀐 거죠. 기업들은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해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항상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파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문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방법도 해결의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제 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그 하나를 택하는 쪽의 문제를 갖다가 집착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를 갖다가 쉽게 볼 수 없게끔 어떤 네. 결정을 하든 그런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의 핵심이 결국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나왔지만 디지털 쪽에서 또 높은 그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우리 자체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네.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저는 기술이 실제 군사에 있어서 원자탄,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경제의 원자탄이다. 우리가 높은 기술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나 기업 자체에서도 그 높은 기술력을 갖다 계속해서 개발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것이 거꾸로, 우리의 어떤 그 전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초를 더 튼튼해야 된다. 기술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디지털 통상입니다. 과거 디지털 통상은 사실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라인, 비대면 경제가 확산됐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대면으로만 저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플랫폼, 컨텐츠, 데이터 이들이 모두 교육 대상이 된 거죠. 이에 따라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정말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의 규칙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2022년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립하고 또 표준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이죠.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이 협정에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싱가포르, 또 뉴질랜드, 칠레 이 세 개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6월에 체결을 했고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 협정인데요. 자, 서 박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보편의 이 인터넷 질서와 거리를 둔 채 독자적으로 이 디지털 질서를 형성해온 이 중국이요. 이 새로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중국이 이제 중국 갖고의 어떤 독자만의 어떤 그 인터넷 그 특성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갖고 있었다가 이제 대파,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에 가입을 신청했는데 네.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대파 내지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만드는데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이미 뭐 모든 기기가 사실 디지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디지털 무역이 일반 상품 무역에 비해서 세계 무역의 증가 속도도 한 3배 이상 또 빠르고요. 네. 거기서 많은 부의 창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향후의 세계 경제의 성장의 엔진이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 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글로벌 표준, 이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얼마나 매겨야 될지 또는 어떤 형태를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도 디지털 통상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무역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첫 발은 못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선수를 전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와서 중국 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도를 갖다가 국제 표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유로 해서 빨리 대파라든지 어떤 디지털 무역 협정을 새롭게 다자화시킬 수 있는 첫 발을 빨리 띄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은요, 아시겠지만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동맹국들하고 이미 이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전해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2022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디지털 통상에서 사실은 주도하는 국가는 이제 그간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걸 주도했고, 지금 CPTPP 안에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플러스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그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의 이제 출발이고, 네. 그리고 아까 2018년에 USMCA가 그걸 더 발전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더 일본을 상대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미국 버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디지털 산업 전반적으로 강자이고, 그리고 그 디지털 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그 저기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무역에 따르는 규제 철폐라는 게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 안 됩니다. 페이스북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중국은 그 저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관리하는 그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 안의 데이터 센터에서 있고 국경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어요. 이 차이나월로. 네. 이미 자기네 안에 거대 SNS, 거대 빅데이터 산업이 이미 구축돼 있어요. 미국 와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자기네는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국가 주권이라 손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풀어도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저는 사실은 중국은 그래서 못 들어올 거라 그랬는데 그걸 풀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미국은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버전을 일본 아닌 우리나라 범태평양에 들어오는 걸로 하겠다. 그게 아마 뭐 타이하고 레이몬드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제 디지털 통상 관련 대응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파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 서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 대파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프리프로, 그러니까 국경 간 자유로운 그 이동의 그 수준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타결해서 가입하고 그 협상을 타결한 RCEP, 그러니까 저기 아세안 10개국이랑 한중일, 그 다음에 그 호주와 뉴질랜드 15개 국가가 맺은 그 무역 협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와 있는 어떤 전자상거래 또는 그 디지털 무역 협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좀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어떤 ICT 기업들의 어떤 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의 어떤 밸런스를 취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정보통신보호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라는 그게 약간의 어떤 저는 그 개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인터넷,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향후 전 세계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앞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이 분야만큼, 디지털 그렇지. 분야만큼은 앞서가야 된다. 네. 그런 입장. 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장 경제 제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 박사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장 경제, 비시장 경제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건 시장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정부가 정해주는 그게 비시장 경제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WTO의 덤핑 규범이라든가 보조금은 다 시장 경제의 시장 가격을 기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들어가는 순간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곡이라는 거는 자기의 수출 기업에게 페이버를 주게 한 것이죠. 이거를 이제 규제하는 게 이제 WTO의 무역구제 규범이에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왜 중국을 타깃으로 중국이 아직 비시장 경제입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 경제로 가고 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 박사님도 말한 국영기업도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비시장 경제가 자유무역 규범, 그다음 WTO 규범이 추구하는 공정무역에 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2022년에 이 비시장 경제 국가에 대해서 미국과 EU가 이미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그 통상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아젠다가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산업 보조금 문제에 미국과 EU 또 네. 관련된 그 선진국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국영무역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 산업 보조금 많이 줬죠. 그럼요. 근데 중국은 또 규모가 또 크다 보니 네. 한번 주기 시작하면 뭐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 같은 건 구조적 과잉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그 산업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불공정.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생기겠죠. 국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WTO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 WTO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그 제재에 대해서는 약간 그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과 서방 쪽에서 보는 시각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일단 니네들은 시장 경제로 취급해주면 안 되고 비시장 경제로 취급해줘서 특별한 제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이 밑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일단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비시장 경제 제재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그 환경 주제입니다. ESG 시대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말 인류의 공동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 통상 무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그리고 환경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가 이미 있었고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가 더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이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언을 했고 환경 경제를 엄청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죠. 특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죠. 이 목표를 상향해서 2018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 유엔에 제출한 감축안보다 목표치를 무려 14%포인트나 올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고 박사님,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지. 뭐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그 특징이 환경 정책을 포기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2015년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탄소 중립 목표의 이행이 5년 동안 정지가 된 것이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시킨 가장 큰 목표이고 이건 사실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죠.
다만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뉴욕타임스가 그저께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금 현재의 기후 온난화의 책임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미국이 36, 중국이 16, 그래갖고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이거를 역사적 책임을 따지기에는 탄소 중립에 지키지 않았을 때 지구 시계가 가야 될 시계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계가 2050년을 목표로 정했고 2030년을 중간 목표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1.5도라면 작은 온도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자발적 참여. 근데 다만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파리 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관한 이행 약속은 국가에게 NDC,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26을 약속했다가 이번에 30년으로 목표를 40%니까 14% 당겨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그 점에서 이제 하나, 그건 뭐 누구도 뭐 부정 안 합니다. 문제는 산업의 입장이에요. 저희 연구원이 산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영하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는 제조업이 다 여기서는 부담 요인이죠. 수송도 청정에너지 가야죠. 농업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농업도 결코 자유롭지 않죠. 그럼요. 거기서 엄청나게 탄소가 배출돼요. 그럼요. 어찌 보면 모두의 문제예요. 축산업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이거는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거예요. 후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제시를 했죠. 다만 여기에는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는 업계의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 측면은 또 있어요.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어요. 전기차, 수소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선점하면은 목표도 빨리 달성하고 산업에서도 다시 강자가 더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역과 환경인데요. 이것이 국제무역의 정말 핵심 의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환경과 연계된 이런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젠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세계죠. 그렇죠. 예, 당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게 패러다임이 그냥 변한 겁니다. 전 세계에 패러다임이 변한 거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무역과 연관지어서는 지금 모든 나라가 탄소를 갖다가 배출 많이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동일한 상품을 만들 때도 탄소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또 그런 쪽으로 산업 구조도 변해 어렵더라도 뭐 종이 감내할 수 없으면은 뭐 약간의 어떤 그 유예 기간을 갖다 받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큰 방향으로서의 그 흐름이 결코 바뀔 수는 없다. 우리 기업이 빨리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빨리 그 기술을 만들고 대외 적응해 가야죠. 자, 이제 여러분 기다리셨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WTO. 마지막에 살펴볼 WTO는요. 자, 핵심 기능 뭡니까? 협상이죠.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 마지막은 분쟁 해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서 박사님께서는 이 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해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미국이 WTO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별로 이렇게 만족해하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이제 내놓지 않으면서 하여튼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WTO 체제를 갖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자니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현 상태로 가면서 서서히 어떤 그 미국의 입장에 맞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필요할 경우 WTO 체제, 다자 체제를 이용해서 중국을 갖다가 다자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WTO를 좀 활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불리한 결정이 나오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딱 먹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WTO 체제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쟁 해결 절차, 그 상소기구 정족소 그 상소위원 뽑는 것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줄 생각 같지는 않고 앞으로 당분간 아마 이런 입장이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어떤 기본 시각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WTO 중심의 이 다자무역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 부분 혹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자간무역 질서는 사실은 거대 담론의 무역자의 협상은 DDA가 사실 무산됨과 동시에 이제는 법의 질서를 지키는 관리자 역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상소기구 역할이 정지된 것이 결정적으로 WTO의 존재 이유마저도 지금 훼손시키죠.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상소기구 복원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강요회의에서 그나마 WTO가 존재 이유를 보이려고 몇 가지 합의를 추진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해한 수산 보조금,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거 어선 선박에게 주는 거, 이런 거 줄이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거에 대한 지재권 같은 거 좀 유예해달라, 공유하게 해달라,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복수국간이라고 선진국들 그룹 중심으로 한 뭐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안이 지금 타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러한 걸 채택된다면 WTO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 마비 상태에서 작은 성과가 나오는 지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WTO는 그렇다고 그 자체의 존재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WTO의 MFN 관세에서 164개국이 이런 낮은 관세로서 지금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 관리로서도 밥값은 한다고 봐요. 다만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무대는 바뀌어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WTO가 해결하기에는. 네. 그리고 WTO 체제의 그 위기의 근본, 그 위기가 온 데는 그 근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 여전히 양쪽에 예. 굉장히 큰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타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지금 현재 WTO 다자 체제가 약화된 원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결국 이제 11월 30일부터 이제 12월 3일까지 이미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12차 WTO 이 강요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기대가 좀 되십니까? 아주 큰 대규모의 어떤 기록적인 어떤 성과 합의는 상황이 이제 어려우니까 미중 간의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네. 큰 성과 있는 합의는 드라마틱한 어렵고, 반전은 없겠죠. 그렇죠. 그나마 이런 지금 WTO 체제의 어떤 의미가 많이 실추됐는데 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까 기술적 성과 말씀드린 그거에 관한 것이 좀 물밑에선 합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채택이라는 것, 근데 WTO 의사결정이 컨센서스 아닙니까? 네. 과연 그거에 의해서 채택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항은 아닌데 그것도 또 이해관계 그룹이 아직 컴프로마이즈를 이루는 데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두 분께서 많은 정보와 해안을 공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통상 여건이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도 또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런 변화 속에 걸맞는 대응책을 함께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통상환경 전망 키워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급속한 기술 개발,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환경 문제까지 다가오는 2022년 통상환경도 정말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의 통상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서진교 박사님, 고준선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